자, 오늘은 이제 조직론 파트입니다. 조직이론은 국가직은 약 4문항 정도, 3, 4문항 정도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나온 문제고, 근데 이제 조직론은 보통 문제가 나오는 게 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도 나오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론 파트, 자, 써보기 해보자. 그 서론 파트에 조직에 의해 바나드가 파악한 조직 구성의 3대 요소 나온 거 있죠. 공동 목표, 그다음에 주체, 협동체. 세 번째,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토대로 형성된 조직을, 집단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조직의 형태에서 가고 있는데, 바나드가 파악한 조직 구성의 3대 요소는 이제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민츠버그의 조직의 유형이 있죠. 이건 무조건 A급이야. 자, 민츠버그는 이제 조직 구성 부분을 크게 5가지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림의 스트라티지 오브 X를 이제 전략 정점에서 최고 관리층을 얘기하고, 요 최고 관리층의 권력이 집중된 조직을 무슨 조직? 단순 구조의 형태로 파악해죠. 제가 단순 구조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했어요? 보통 신설 조직 같은 경우에 단순 구조를 대표하고, 전력 정점하고 맨 밑에 오퍼레이팅 코어, 운영 핵심 해가지고 이것 말하고 작업 계층을 얘기하죠. 보통 여러분들 전략 정점하고 작업 계층으로서만 구성된 단순한 구조,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순 구조 얘기했고, 자, 오른쪽에 테크노 스트럭처, 이걸 기술 구조라고 그러죠. 기술 구조. 이 기술 구조에 권력이 집중된 조직을 기계적 관료제라고 말씀드렸고, 은행이나 우체국, 대량 제조업체, 그리고 현재 행정부 조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기계적 관료제의 예로서 설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 구조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권력이 지원 참모, 서포트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죠. 이걸 에도크라시라고 해야 하네. 에도크라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에 미들라인, 중간 개선에 권력이 집중된 조직을 뭐라 한다? 사업부라고 얘기했죠. 사업부. 이걸 분립구조라고도 얘기했어요. 분립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각종 여러분들 사업부 조직이 있어 없어?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독자적 구조를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맨 밑에 작업계층의 권력이 집중된 조직을 전문관료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대학교, 병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전문관료제 형태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위에 단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갈등이라든가 조정 통제의 방법이 바로 뭐다? 직접적인 통제라 그랬죠. 최고관리층의 직접적인 통제를 토대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갈등의 봉합 방법, 조정의 방법이 바로 뭐다? 업무의 표준화. 그 업무의 표준화를 다른 말로 절차의 표준화해도 상관이 없어요. 업무의 표준화, 절차의 표준화를 토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맨 밑에 전문 관료제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야? 기술의 표준화에 의하여 조절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업부 구조는 뭐 같고? 배웠죠, 여러분들? 산출물의 표준화, 산출물의 표준화. 자, 그리고 임시 구조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상호조절, 상호조절을 토대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한 5가지 형태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것, 그런 거야. 여러분들 기계 그러면 틀려. 뭐래죠? 사업부라 그랬죠, 사업부. 사업부의 모 조직 자체가 가장 역사가 길고 오래된 조직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기계도 역사가 오래됐고 규모가 크지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 그러면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가지 가운데 유기적 구조 2가지 얘기해봐. 뭐하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한 단순 구조하고 임시 구조, 에도크라시가 유기적 구조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꼭 숙여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밑에 에초니가 파악한 조직의 유형에서 복종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 그 밑에 강제 공리 규범 해가지고 강제 공리 규범 조직, 우리 앞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그대로 대응하는데 이게 의외로 출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좀 가지고 가야 되겠고, 맨 밑에 데프트 조직의 유형은 여러분 맨 뒷페이지 펴보세요. 맨 뒷페이지 45페이지 서브기지 45페이지.
자, 45페이지 맨 위에 데포트의 조직에 유형해서 암기하는 방법, 기기사 매순에 이렇게 적어서 45페이지. 서브기자 45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기기사 매순회율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계, 기능, 사업부, 매트릭스, 수평, 그 다음에 네트워크 6위에서 6가지, 7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6가지인가? 그래서 기계적 구조로 갈수록 거기 안정성과 소직성과 여러분 45페이지 없어요? 왜 내 거하고 틀리지?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맨 뒤에 앞장. 공기업 맨 뒤에. 맨 뒤에 안 나왔나? 이런 그림 없어요? 이런 거? 맨 뒤에 없어요? 네? 몇 페이지? 맨 뒤로 하고, 맨 뒤에 찾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로 갈수록 안정성과 수익성과 능률성을 강조하고 6위로 갈수록 수평성과 학습성과 신축성이 튀어나오다고 얘기했죠. 6위를 대표하는 게 바로 학습 조직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거래자를 얘기할 때는 거기 그림의 형태가 쭉 나왔는데, 기계는 제가 쉽게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다 낮다. 이 높은 게 기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그럼 뭘 얘기했어요? 그렇죠. 공복집. 그냥 공식화도 높고 복잡성도 높고 직권성 높은 조직 구조를 우리가 기계적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복잡성을 얘기했던 조직의 분할 얘기했죠. 분할은 두 가지가 있다. 수평적 분화가 있고 소직적 분화가 있다. 수평적 분화는 바로 분업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소직적 분화는 계층제가 발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엄격한 분업과 계층이란 말 나왔나? 박스 안에. 나왔죠. 엄격하다는 것은 발달되어 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식화의 정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높은 공식화란 말이 나오죠. 이 공식화가 바로 뭐냐? 절차의 표준화를 얘기하는 거야. 절차를 법에 근거하여 표준화시키는 것들. 자, 그리고 직권성도 높다고 얘기해서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계층의 수가 많으니까 고층 구조야, 저층 구조야. 고층 구조가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조직의 제 원리 해가지고 원리하고 조직의 제 원리 기억났나? 통솔범위하고 계층제는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층의 수가 발달할수록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넓어진다? 좁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좁은 통솔범위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능적 구조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공동 기능별로 부수한 조직이 바로 기능적 조직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동 기능별로 부수하다 보니까 수평적 조정이 참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갈등이 야기되고 할거지가 발생하고. 자,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동일한 기능 자체에 해당되는 단위가 하나의 여러분들 부서에 예속되니까 그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은 제고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모든 조직 단위는 인사부를 만들어서 예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기능적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사와 관련된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규모가 클수록 더욱더 전문성은 제고되지. 이를 토대로 능률과 경제성도 제고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고. 기능 간의 조정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자, 사업 구조를 얘기할 때는 제가 산출물 중심의 여러분들 자기 완결적 조직 구조를 보통 사업 구조. 아까 여러분들 민츠버그의 분리 구조가 바로 뭐다? 사업 구조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업 구조는 수많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여러분들 용이하죠. 왜? 기능별, 아까 기능 구조를 얘기할 때는 공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 간의 조정은 어려운데 이것의 이 문제점을 답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가 탄생했으니까 당연히 한 부서 내에서 기능 간의 조정은 용이하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 간의 갈등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는 것. 지금 얘기한 사업 구조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 구조의 장점이 사업 구조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다음에 매트리스 구조를 얘기했던 두 가지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기능적 구조와 여러분들 사업 구조 자체를 결합한 건데 거기 보시면 수직적으로는 기능이 흐르고 수평적으로는 사업 구조가 흐르는 게야 그림에
인사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소직적으로, 기능별로 소직적으로, 수평적으로는 사업구조별로. 그래서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대응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들,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를 행렬구조라고도 얘기하고 복합구조라고도 표현합니다. 행렬구조, 복합구조. 시험 문제는 이 매트릭스 구조가 계속 출제해 왔어요. 2020년도, 21년도 기출 문제를 보면은 지금 얘기한 지금 매트리스 구조 자체로 묻는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속 출제. 특히 2020년도는 문제가 다발로 등장했습니다. 웬만한 시험에서는 몽땅 다 매트리스로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계속 연속해서 한 3년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올해도 나올 기능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매트리스 구조를 얘기했더니 문제점이 있죠. 투보스 체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 투보스 이중 명령에 따른 갈등 이야기.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투보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 그림은 기능별 구조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바로 뭐야? 이게 사업 구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구성원 자체는 기능별 구조에 있는 이 기능 부서의 명령도 받아야 되겠고, 사업 구조 장의 명령도 받아 안 받아? 맞죠? 이게 바로 투보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중명령 구조에 의하여 여러분 심리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얘기한 매트리스 구조의 단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수평 구조로 넘어가시고 네트워크 연결망 조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에 자주 거론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 핵심 역량만 조직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에 아웃소싱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나머지를 부수적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는 밖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부차적 역량만을 조직화하고 핵심 역량을 다른 조직에 아웃소싱하는 조직, 그러면 O야 X야.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망 조직에서의 조직 단위는 자율성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견관 결합망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망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여러분들.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어요. 네트워크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뭐가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 형성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계약에 의하여 주인, 대리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대리 비용이 발생한다, 안 한다? 대리 비용,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유기적 구조를 얘기했다는 제가 학습 조직이 이를 대표한다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여러분들? 자, 그대로 보자. 유기적 구조 자체는, 그럼 물어보자. 아까 기계는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다 그랬으니까 유기는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아, 낮아?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화도 낮고, 복잡성도 낮고, 직권성도 낮은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계 유기 가운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료한 것은 기계야, 유기야? 기계죠, 여러분들. 유기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뭐 밑에 있는 내용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그래서 이 데프트가 파악한 조직의 형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들도 내용 좀 가져가서 본인곳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신조직에 유용해가지고 후기 기업과 삼협조직, 공동조직 나왔는데 출제에서는 여러분들 그 이번에 삼협조직에 관한 것이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 세 가지의 이파리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의 이파리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 거기 두 번째 줄 전문 근로자, 두 번째 계약 근로자, 세 번째 신축적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근로자를 얘기했더니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규직이야. 정규직이고 여러분들 계약직하고 신축은 비정규직인데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1년 단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가져. 근데 신축은 알바야, 쉽게. 아르바이트. 알았습니까? 그 세 가지의 이파리로 구성된 것을 삼협조직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건 좀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직 나와봐. 공동 한자 나온 거 보자. 비어간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공정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 이정수 책에 나온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자체의 기능은 핵심. 자, 여기 보자.
최근 이정수 교수가 쓴 행정학책 자체에서 그동안 출제해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여러분 이 책이 약간 여러분들 뒤로 후퇴하고 요새 많이 나오는 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김영수하고 여러 사람이 공자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윤성사에서 나온 책. 그 책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책에 있는 사람이 다 출제위원들이야. 그러니까 최근 문제를 어문 사람들은 책을 좀 사서 읽어보는 게 좋은데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책도 한 번 정도는 타치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정수 책보다는 그 책에 관한 것이 의외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정리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박영사에서 남재거리란 여러분들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지방자치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몽땅 반영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출제위원이야. 남재걸. 근데 이 책이 박영사에서 신간으로 여러분들 발행이 되는데 그 책도 한번 참조해서 공부하면은 지방자치 7급 준비하는 사람들. 지방지 7급은 여러분들 지방지 7급은 헌법 하나만 더 공부하면 돼. 헌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급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여러분들 그 여유가 되면은 7급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헌법만 하면 되고 지방자치로는 그 지금 얘기한 거 한 번 정도 보면 돼. 우리가 배운 내용 있잖아.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한 70%가 나와. 그 30% 자체는 그런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책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정수를 적어놨는데 이정수 행정학책을 여러분들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과거엔 여러분들 7급, 9급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60여 명 정도가 공동 저자했는데 그 저자분들이 몽땅 다 출제위원들이야.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썼고 최근 아까 제가 김영수의 여러분들 그 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행정학 책이 있어요. 책이 어디더라 출판사가 아까? 내가 어디라 했지? 자, 윤성사 난 책이 있으니까 그 책도 한번 참조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새 책을 꼭 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고판도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읽어보면 돼. 책 두께는 여러분들 책 글자가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한 반나절 정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쭉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스킵할 쭉쭉. 책을 정도 가라는 게 아니라 스킵할 쭉 보면서 우리 보통 일반 수험서에서 안 나오는 게 나오네? 그건 체킹해두고 스킵할 쭉 보고 체킹해두고 그리고 체킹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쪽쪽쪽 보면은 공부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건 뭐 그렇고 자, 학습 조직에 관한 내용들. 자, 학습 조직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거기 공동의 과업, 소수의 규정과 절차, 비공식적인 의사결정과 분권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학습 조직은 그 세 번째 줄 시행착오라는 말이 나와. 시행착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학습의 형태는 시행착오, 지적 판단, 모방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학습은 왜 할까?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무조건 능률만을 강조하는 관료제와는 달리 밑줄 문제 해결이 학습 조직의 필수적 가치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네트워크하고 학습, 네트워크를 학습의 형태로 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와 학습 조직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네트워크는 여러분 얘기해보자. 아까 응집된 조직 문화 형성이 쉬워 어렵죠. 근데 학습 조직은 강력한 조직 문화를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한다? 강력한 조직 문화를 전제로 합니다. 자, 문제 나온 거 보자. 다음은 데프트의 조직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1번. 기계적 구조, 고전적, 정형적 관료제 조직으로서 엄격한 분업각의 증세, 명확한 규정된 직무, 비정의성, 넓은 통솔 범위. 잘 나가다가 못해 틀렸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기계적 구조는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다 그랬고 여러분들 통솔 범위가 좁다 그랬어요. 넓다 그랬어요. 좁은 통솔 범위라 그랬지. 넓은 통솔 범위가 아니라 그랬지. 아까 여러분들 기계에서 배운 거 아니야. 기계사 매진에서 배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계층의 수가 발달할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져 좁아져. 제가 통솔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층제가 등장했다. OX. 자, 여기 잠깐 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이걸 제가 조직의 제 원리 좀 보자. 자, 페이지 303페이지. 303페이지. 본문 교재 303페이지. 거기 계층제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지. 그리고 이제 쌍거리번의 특성 나온 거 봐. 통설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적어지고, 통설 범위가 적어지면 계층의 수가 많아지는 통설 범위와 상반관계. 이렇게 나왔고, 또한 계층제는 그 다음. 통설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게 등장했다 했다. 했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계층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들어가니까 자꾸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층제와 통설범위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것도 좀 쉽게 써가지고 가시고, 통설범위가 넓게 아니라 좁다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기능별 구조는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한 조직으로 수평적 조정. 자, 기능 구조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수평적 조직 간의 갈등이 심해 안 심해? 심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런 수평적 조정 갈등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필요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없어. 이럴 때는 효과적이다 그 표현이에요. 전문성 제고 나왔고 규모의 경제 구현, 이질적 기능 간의 조정 어렵다. 맞죠 여러분들? 그 3번의 사업구조, 불확실한 환경이라 비정형적 기술,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 외부 지향적인 조직 목표를 가진 경우에. 자, 여러분 여기 보자. 냉장고 사업부, 비디오 사업부는 고객 지향의 조직에 들어가죠. 고객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산출물에 반영을 해야 돼. 해야죠. 이게 바로 외부 지향이에요. 고객은 안에서 바깥에 있어. 그래서 외부 지향적인 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리하나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를, 왜 사업구조를 얘기할 때는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기능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업구조는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비효율성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구조 간의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 단점이 내포되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4번에 행렬 조직은,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사업부 자체, 냉장고 사업부, 비디오 사업부는 수많은 시장을 해 서로 경쟁을 해야 하네.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확실한 환경이나, 그리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 새로운 또 기술이 요구가 돼야 돼. 되죠? 비정형적 기술. 그리고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부서 간의 상호전성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 구조에 서로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돼. 기능별 부조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연구부라든가, 뭐 생산부라든가, 판매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별 구조는 그 도움이 서로 여러분들 이 서로 협력하려고 해 갈등만 야기가 돼. 갈등만 야기되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 새로운 조직이 필요찮아. 부서 간의 상호전성 서로 협력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은 지금 얘기한 것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 기술,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 그 표현이 있어요. 외부 지향이라는 것은 제가 고객 지향의 주기라고 얘기 전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게야. 알았냐? 그거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4번에 행렬 조직은 조정 곤란이라는 기능 구조의 단점과 비용 중복이라는 사업 구조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직적으로 기능 부서의 권한이 흐르고 수평적으로 사업 구조의 권한 구조가 지배하는 입체 조직.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흐르는 건 기능 구조라 그랬죠. 이걸 봐봐. 근데 이거 말고 별도로 사업 구조 만들었어. 그럼 사업 구조 안에도 여러분 요거 만들죠. 그럼 기존의 기능 구조를 내버려 준 상태에서 사업 구조를 별도로 만들면은 기능 중복이 하열에 발생하는 게라는 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비용 들어가게 하지 말고 기존의 기능 구조를 활용하면서 사업 구조를 걸쳐가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뭘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비용 중복이라는 사업 구조의 단점을 해소하려는 조직으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말 이해했습니까? 4번 표현은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데프터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출제에 나옵니다. 민츠버그 데프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민출 A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동기부여 이론은 여러분들이 뭐 내용하고 여러분들 과정적인 차원의 근거 이론들 이거 출제 민출 이것도 무조건 A급이죠. 나오는데 그 맥거리거 XY, 메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에서 그거 다 여러분들 아는 표현들인데 자, 메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에서는 인간의 욕구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OX. 오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물어보자. 저천의 욕구가 완전한 충족이야? 어느 정도 충족이야? 어느 정도 충족하면 다음 단계지 완벽한 충족이란 말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마슬로우가 평가한 인간욕구 5단계설 가운데 물어보자. 여러분들 욕구의 강도가 가장 큰 건 뭐야? 생리적 욕구죠. 여러분들 의식주 자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가 고파하고 밥 처먹어야 되는 처먹어야 돼.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잠이 막 와. 수업 듣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여러분들 더 커. 이게 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생리적 욕구의 강도가 가장 크다는 것 정도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LDF의 ERG로는 마슬로 인간 욕구 5단계에서 세 가지 추정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E는 이그지스턴스, R은 릴레이티드니스, G는 그로스 성장 욕구를 얘기하고, 생리하고 안전 묶어서 생존이야. 그리고 보자. 사회하고 정경 묶어서 관계고, 자아실현이 여러분들 성장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데포는 마슬로우의 이론을 수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도 있죠. 그럼 인간의 욕구는 보통 여러분들 만족하면 진행 성장하죠. 근데 만약에 좌절하면 보다 퇴행한다. 근데 마슬로우 당신은 좌절 쪽은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좌절과 퇴행을 얘기 안 해. 하죠, 여러분들. 또 하나, LDF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하나씩 충족하고 다음 단계 올라간다고 파악했지만, LDF는 인간의 욕구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것을 마슬로우의 이론이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LDF예요. 자, 허즈보그 거 출제 빈절이 가장 높아요. 그 별표 필요하죠, 여러분들. 근데 허즈보그의 위생 동기는 왔는데, 위생을 불만, 동기를 여러분들 만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잘 봐봐. 위생에 보시면은 생리, 안전, 사회적 욕구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허즈버그는 불만 요인으로 파악했지 만족으로 파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보자. 현재 보세요. 요새는 모든 조직이 팀 단위의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층적 계열을 만들어 가지고 뭐 부장, 과장, 대리 이 조직이 직제가 대부분 파괴가 돼요. 이제는 대부분 여러분들 그 직제가 파괴되고 팀원, 만약에 연구 담당한다고 하면 연구원 1, 2, 3, 연구원 아무개, 연구원 B, 연구원 C 이렇게 얘기한다고. 팀장 그런 말 요즘 안 써 잘. 굳이 팀장 주는 얘기다, 여러분들. 하여간 이제 직제를 파괴하는 쪽이다 보니까 한 팀에 보통 여러분들 7명에서 10명 정도? 적게는 5명도 있어요, 여러분들. 3명 있는 팀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팀 조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팀 조직의 문화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공무원 들어가면 다 팀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팀 조직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뭐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꼭 있어 없어? 진짜 가자 그래가 꼭 있어요. 없는 애가 없어. 특히 작은 소유단일수록 교육행정기 들어가면 학교에 근무하잖아. 학교에 근무하는 애들이 보통 여러분들 5명 내외예요. 근데 5명 가운데 다 멀쩡한 애들만 있냐? 아닙니다. 거의 99% 이상한 애가 꼭 하나 있어. 하나가. 그 하나가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놔. 둘이 있어. 셋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초온 신입 딱 봐가지고 여러분들 왕따시켜 안 시켜? 왕따시킵니다. 교묘하게 왕따시켜요, 여러분들. 그러면 갈등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참자가 조직에 들어갈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조직 문화에서 의외로 여러분들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새끼리 여러분들 탁탁 똘똘 뭉쳐가지고 한 놈 갈자 거죠. 진짜 그럴 텐데 여러분들. 5놈 가운데 3놈이 항상 합심을 해. 한 애는 중립이야. 한 애는 왕따를 당해.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닐 것 같아? 그래요. 들어가 봐, 조직. 집단 생활하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 조직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무할 땐 그런 일이 꼭 나타나요. 근데 그걸 제가 갈등을 잘 봉합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거 못하면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특히 요새는 더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 왕따 문화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40대, 30대, 20대들이 왕따 문화 자체를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남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많은데 그런 조직에서는 이거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걱정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하는 일 자체가 정직하고 여러분들이 부지런을 하잖아. 그럼 누구도 여러분들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가끔 그 문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핸드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녹음 시켜놔. 딱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무원 고충 자체를 여러분들 처리하는 공무청 처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뭐 제소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은 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그 조직에서 떠날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전근한다든가 정보 관련가 되든가 갈 생각하고 해야지. 보통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만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만둬.
조직에 들어가서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적응 못 해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그만둔 애들이 80%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수 그런 문제가 아니래도.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지금 이간 갈등,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생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사회적 요건은 뭐다, 여러분들? 위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허즈버그는 여기 물어보자. 불만을 해소해주면 조직의 생산성 제고된다. OX. 생산성 제고되는 것은 손실 방지에 끝난다 그랬죠. 손실 예방으로 끝난다. 그래서 예방한다, 위생이라고 그랬고, 그럼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것은 바로 뭐다? 만족요일의 충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불만과 만족은 별개라 그랬죠. 불만을 제거한다고 하여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즈버그 거는 무조건 나와. 가져가야 합니다. 라모스의 작전인, 반응인, 관호인, 작전이 X고 반응인이 Y고 괄호인이 Z에 들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괄호는 괄호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제 3자의 눈으로 나를 관찰하는 걸 얘기해. 여기 보자. 블랭크맨, 괄호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여기서 3자의 눈으로 나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3자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비판한다, 안 한다? 비판한다. 이게 이제 괄호인을 얘기하거든요. 괄호인. 그러니까 Z이론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뭐 Z로 파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 Z로 파악하는 데서 나는 반대. 왜? 3자의 눈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한 사람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라모스가 얘기한 거, 작전인, 반응인, 괄호인해가지고 반응인하고 괄호인 자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괄호인도 뭐에 들어가? 반응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작전인은 뭐야? 영어로 오퍼레이션을 면이야.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은 이거 뭐야? 오퍼레이션 작동시키다 그런 거 아니야? 작동시키다. 그러니까 외부에 작동을 시키면 움직이는 인간이야. 어? 그걸 이제 작전이라고 학자들이 번역해 놓는데 이게 무슨 작전이냐, 니비를. 작동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계처럼 여러분들 누르면 작동되는 인간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인도 여기 보자. 리액티브야. 리액티브야. 야, 이거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 반응이라고 번역하고도 뭐 능동, 활동, 활동적, 능동적이 번역을 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인, 능동인 이게 더 나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뭐 반응이 되고서 뭐 잘했다고. 이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간에 작전인, 반응인 X, Y에 들어간다고 보시고, 뭐 선생님 여기서 이걸 깔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괄호인이 발음보다 Z와 관련됐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에드가 셀이 인간관해 가지고 나온 것들, 경제적, 감적 인간, 사회적 인간, 자아실현이 복잡히 나왔고, 아치리스 미성숙 성수 연결해서 좀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보충 정리의 Z가 나왔는데 그 Z는 좀 별도로 좀 정리해 두시고, 대신 그 오지의 Z라고 나와. 오지의 Z는 미국하고 일본의 경영 문화를 결합해서 별도의 기업 문화를 만든 게 오지의 Z고, 오지의 Z를 여러분들 우리는 경영가족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경영가족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러분 양자를 결합했다기보다는 일본계 지배적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일본 것하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반과 로벌의 집단적 책임은 공통점이죠. 근데 일본은 집단적 책임,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OZ는 개인적 책임을 얘기했죠. 개인도 누가 여러분들? 조직의 책임자가만 책임지는 거야. 책임자. 어떤 여러분들 팀 전체에 어떤 여러분들 과오를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과오에 대한 책임은 팀 전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팀장만이 지는 걸 얘기해요. 쉽게 팀장만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금 얘기한 이것을 개인적인 책임. 근데 이제 일본 거는 그게 아니죠. 일본 거는 전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이 일본의 문화하고 오지의 Z의 문화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과정적인 사원에 근거한 기대 이론 보시면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레빈과 톨만이 제시했고 브룸에 의해서 발전됐다 해서 그 브룸의 이론 자체가 그 박스 밑에 그림 나와 안 나와? 이 그림이 굉장히 출제에 많이 나오지. 그림이. 거기 여러분들 자 노력과 목표 달성과에 관한 이 결혼서 나서 기대치 나왔죠? 목표 달성과 보상하고의 상관관계 인지도 이게 바로 뭐야? 수단가고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인가, 유기가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곱해져 가지고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파악한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관한 내용들은 꼭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고 기대치가 나올 땐 여러분 적으로 자 기대치는 하석해 놓고 주관적 믿음, 주관적 확률, 주관적인 믿음이나 주관적인 확률 이런 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주관적인 확률, 주관적인 믿음 적어놓고 이것을 여러분들 수단가 그러면 틀려. 알았냐?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인 믿음이라 주관적 확률이지 객관적이란 말을 쓰면 더 틀려. 기출문제 지문에서 나온 게야. 나의 노력으로 현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확률.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라고. 알았습니까? 객관이란 말을 쓰면 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객관이란 말을 쓰면 틀린다고. 다시 여러분들 위에 박스 봐봐. 자,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들 부름께 나왔고 그 다음 나온 거. 자, 여러분들 유도 선수라 그랬죠? 조르고 플러스. 조르고 플러스. 지오르고 플러스 나왔죠. 통로 목적 이론도 기대 이론이고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그 포터와 로로의 업적 만족 이론도 바로 뭐다? 기대 이론을 대변한다. 이 포터와 로로의 이론을 EPRS 이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EPRS 이론. E는 에폴트야. P는 퍼포먼스. R은 리월드. S는 satisfaction의 약자야. 자, 노력했어. 업적이 등장했어. 업적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이 형성돼서 동기부여 형성. 그래서 업적 만족이야. 알았습니까? 이거 봐봐. 노력했어. 업적이 등장했어. 일단 리월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이 형성돼서 동기부여야. 여기서 일로 가는 게야. 엄마야, 엄마. 업적 만족이야. 거꾸로 만족 업적 그러면 여러분 누구야? 허즈버그지. 허즈는 만족하면 생산성 업적이 제고돼야 돼. 되죠? 근데 이건 거꾸로야.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주관적인 보상이 있고 객관적인 보상이 있어. 이 주관적인 보상이 또 높은 뭘 가져와? 만족감을 가져와, 여러분들. 주관적인 보상이. 객관적인 보상은 조직의 통제하에 있는 걸 얘기해. 보수, 승진 이런 건 여러분 조직의 통제하에 있잖아. 근데 주관적인 여러분들 이 보상 자체는 개인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 척도가 있어 없어. 보람을 느낀다든가. 여러분들 자체가 이거 하면서 내가 회사에 기여한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내용을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거 봤으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문제라는 거 보자. 자, 동기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메슬로우는 생리적 욕구의 강도가 가장 높은 욕구. 2번에 허즈버그 이론 이론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모두 동기부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3번에 브룸의 기대 이론은 보상의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4번에 포토와 로로의 업적 만족 이론은 업적이 만족을 가져온다고 봤다. 자, 몇 번 여러분들? 몇 번? 2번이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모두 동기부여를 가진다고 허지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2번은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고. 자, 브룸의 기대 이론 자체 위에 봐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상의 공평성 얘기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얘기한 거지. 자,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앉혀놓고 늘 요번에 7월 달에 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아버지가 너 자동차 하나 사주마. 그럼 그 자동차에 대한 여러분들 선호.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좋겠지만은 자동차 별 볼 일 없어 하는 사람은
자동차 보상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이건 공평성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고, 공평성 문제는 다시 위에 박스 봐봐. 박스에 형평성 이론에서 아담스가 나와. 아담스의 이론 자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토대로 여러분 불공정한 보상을 받으면 이를 지각하고 이를 시정하게 한 동기부여 촉발 얘기한 게 아담스의 발언보다 형평성 이론이죠. 공정한 보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불공정한 보상을 받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한 동기부여예요, 여러분들. 그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공평성 여부 자체를 얘기할 때는 부름의 기들이는 아니라 아담스에 뭘 집어넣어야 돼? 형평성 이론이 형평성 이론을 다른 말로 공정성 이론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물론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가져와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거기까지 파악해봤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자. 좀 쉬었다 하자.